최근 정육점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 고객들이 뭐 정육 코너나 동네 정육점이나 뭐가 다르다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차별성을 이제 잘 못 느끼는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어떠한 그러한 위험 요인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차피 똑같은 삼겹살, 뭐 똑같은 뭐 목살 아니면 똑같은 이제 닭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디서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육점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감각을 전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 동네 정육점들을 좀 어렵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코너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국제관계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이제 주로 망원경으로 멀리서 이렇게 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은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행태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간간히 한 번씩은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세상 뭐 이런 식의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때마침 모 대기업에서 저한테 묘한 요청을 한번 해왔어요. 정육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아마 하는 곳인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정육점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걸 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도 한번 말씀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거창합니다. 뭐 변화하는 세상, 정육점의 생존 전략 뭐 이런 식인데 실제로 이제 정육점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되게 익숙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이제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원인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바뀌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름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정육점이란 건 기본적으로 먹는 거죠. 고기다 보니까 식생활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고기를 꽤 좋아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점점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총 육류가 보면은 2000년에는 31.9kg이었는데 지금 2019년 통계를 보면 54.6kg이죠.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뭐 2배 가까이 늘었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년에 저희가 먹는 그 고기량이 대한민국 사람들 1인 한 사람이 먹는 고기량이 거의 쌀 소비량하고 비슷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밥 한 숟갈, 고기 한 숟갈 뭐 이렇게 먹는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고기는 점점 이제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나 하고 찾아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닭고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반찬으로 해먹는 즉 가정 내에서 조리해 먹는 비중이 이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로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아무래도 많죠. 예.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가 집에서 반찬으로 해 먹는 게 아무래도 많은 것 같고. 치킨, 닭 같은 경우는 주로 배달용으로 많이 소모된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변화, 최근 몇십 년 동안의 변화가 있지만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쌀 소비량의 감소. 그리고 단백질 소비량의 증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뭐 1990년,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이제 119kg. 야, 정말 많이 먹었다. 이때 119kg 정도 먹다가 지금 이제 57kg 정도니까 거의 뭐 반 정도 나온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제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그래도 쌀을 좀 더 많이 먹는 편이긴 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래서 이제 쌀을 안 먹으면 도대체 뭘 먹냐?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일단은 밀 소비량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먹는 만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밀을 이제 먹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기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그 다음에 밀. 그리고 고기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먹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고기를 더 먹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류 소비량은 더 늘어나고 쌀 소비량은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것 같은데 이러한 와중에 이제 몇 가지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느낀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바라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밑에 세대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릴 때부터 집밥에 대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
대해서 뭐 그렇게 추억이 많지 않은 왜냐하면 이제 나가서 먹을 때도 많고 그다 사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집에서는 맞벌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해 먹는 경우가 이제 많이 줄었죠. 주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들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밥 먹는 것들을 잘 보다 보면 반찬 많은 집에 가면 되게 당황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제 뭘부터 먹어야 되지? 반찬하고 이렇게 같이 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 썩 익숙치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덮밥 또는 뭐 비빔밥 뭐 이런 쪽에 대한 선호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겉밥 같은 게 이제 극단적인 형태이긴 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뭐 대부분 보면은 돈을 좀 주더라도 이렇게 반찬을 쭉 늘어놓고 먹는 음식보다는 간단하게 먹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트렌드는 이제 외식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이때만 해도 외식이라는 건 상당히 드문 이제 경험이었죠. 뭐 특별하게 이제 무슨 누구 생일이라든지 이런 거 아닌데 나가서 먹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집에서 해 먹는 거 나가서 사 먹는 거 비교해 보면 나가서 사 먹는 게 꽤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음식을 집에서 이제 해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득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재료를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재료는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리하는 거를 주변에서 이제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혀 감이 없는 경우 정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집에서 항상 뭐 어머니나 할머니가 뭔가 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요리는 대충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눈대중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재료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등등에 대한 그 눈높이가 이제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음식은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주로 사 먹는 거라는 트렌드가 되게 강해지고 그에 따라서 좋은 재료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눈썰미도 같이 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 스마트폰에 이제 앱 하나씩은 다 깔려 있죠. 그래서 뭐 주문, 그다음에 배송 이런 것 많이들 시켜 드시고 주문하는 게 이제 일상화됐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그다음에 간편식 식단도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밀키트 형태로 돼 있는 것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한 2년 동안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가 저는 좀 특별한 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한테 많이 배포가 됐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외식 식당에 가서 먹기도 쉽지 않고 하던 상황이니까 너도나도 다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서 구워 먹었던 기억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소비량이 이제 대폭 늘면서 어떻게 보면 고기를 직접 집에서 구워 먹는 거에 대한 이제 경험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배달에 대한 거부감도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무슨 좀 이제 고급 레스토랑 뭐 파인 다이닝까지는 아니어도 좀 좋은 집들은 우린 배달 안 해요. 배달이라는 거는 되게 좀 저부가 같이 만만한 거였는데 이제는 뭐 식당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식당에서 이제 배달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런 걸 시켜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이제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집에서 음식을 꼭 장만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배달 놓고 배달해서 새로 꺼내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선식품의 온라인 구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의 식품 소비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거창하게 탈세계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먹는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두 끼만 먹나? 이 식생활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많은 외식, 그 다음에 반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갸우뚱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소포장, 소용량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식당이나 이런 곳이 되게 운영에 오퍼레이션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인력 확보가 잘 안 돼가지고 예전만큼 빠른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손님이 모여도 집중이 되면 웨이팅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뭐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는 우리가 입맛은 되게 보수적이고 잘 안 바뀐다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둘러싼 먹는 환경은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정육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저도 어릴 때부터 정육점 많이 갔었죠. 그 당시만 해도 정육점에서 담배 같은 거 파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예전에 담배 피실 때 아침마다 심부름 가는 게 일이었고, 그래서 바라본 정육점은 되게 신기한 이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육점이 요즘에 상당히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 정육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육점이라는 서비스는 되게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자잘하게 느낄 수 있는 많은 행복을 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맞춰주잖아요. 고기를 뭐 이만한 두께로 썰어주세요. 뭐는 좀 빼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썰어주시고 맞춰주시잖아요. 뭐 몇 번 하다 보면 저분은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의뢰껏 무슨 고기 들어왔어요, 무슨 특수 부위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라는 말도 이제 꺼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육점이라는 거는 단순히 고기를 사서 판다라는 이제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고객과 그 다음에 판매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몇 그램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되나요? 또는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오히려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래된 동네들 가보면 이제 정육점들이 지역에 기반한 어떤 공동체 형성에 좀 기여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속에서 서로 정육점 앞에서 아는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메뉴도 같이 공유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대형 마트의 정육 코너보다는 이제 동네에 있는 정육점을 좀 선호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좀 미묘한 것들을 좀 맞춰 달라는 요구들이 이제 필요하죠. 특히 이제 반찬용으로 뭘 할 때 보면 이거를 좀 어떻게 썰어야 되나, 썰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점점 대형 마트의 정육점들은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냥 쭉 전시해 놓은 것 중에서 골라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동네 정육점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이런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육점이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형마트 이런 곳에 가면 쭉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골라오는 어떤 그런 것이지, 내가 먼저 요청을 하고 그쪽에서 거기에 걸맞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들이 이제 경험이 안 된 세대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점점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는 이제 뭐 정육 같은 경우도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경우들이 많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일 배송 되니까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표준화되어 있는 거에서 고르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딱 남아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고르든지, 조금 뭐 선택해봐야 양 정도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정육점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이냐면, 고객들이 이제 뭐 정육 코너나 동네 정육점이나 뭐가 다르다,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차별성을 이제 잘 못 느끼는 세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어떠한 그러한 위험 요인에 좀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어차피 똑같은 삼겹살, 뭐 똑같은 뭐 목살, 아니면 똑같은 뭐 이제 닭,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디서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육점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감각을 전혀 이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한편으로 보면 동네 정육점들을 좀 어렵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동네 정육점의 장점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이제 능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얼굴 보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스몰 토크 하면서 뭔가 이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누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전화에 대한 공포증이 많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일하다 보면 세대 간에,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제 직접적인 말을 섞는, 대화를 하는 걸 되게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키오스크나 뭐 앱 이런 것들 통해서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비스, 정육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수적인 그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어색한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정육점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제 발휘하는 게 점점 쉬워지지 않다 보니까 정육점들은 많은 이제 어려움에 노출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가보면 이제 옛날 살던 동네들 가보면 잘 되는 동네도 있지만 정육점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쇠락해가지고 저기서 고기를 사도 될까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돼 있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요즘에 뭐 인터넷 관련해서, 유튜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송들이 있지만, 사실 먹방 같은 경우가 한 몇 년 동안 아주 강력한 트렌드를 형성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보면 이제 먹방은 좋아하는데 이제 요리는 못하는 세대들이 참 많아져요. 그러니까 요리라는 것들을 어떤 전문가가 와서 하는 쇼,
그다음에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처럼 간주하지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하는 뭐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요리 불능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요리에 입문하고 그걸 또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전문화되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많죠. 우리가 이제 뭐 해 먹지 싶을 때 이제 찾아가는 이제 그런 요리 블로거들 보시면 대단하다 정말 야 프로페셔널하다 싶은 분들도 되게 많죠. 전 사회가 이제 양극화되는 것처럼 요리 역시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요리 금손들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메뉴도 많이 만드는 반면에 많은 쪽에서는 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못하는 요리 불능 세대가 또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로 외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김치찌개는 이런 맛, 된장찌개는 이런 맛. 사실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되게 다 다르잖아요. 된장은 집에서 다 해 먹으니까 다를 수밖에 없고, 김치도 다 다르고, 끓이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달지만 요리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맛이라는 것이 되게 달랐는데, 요즘엔 되게 표준적인 맛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과 다르면 되게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도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새로운 메뉴, 새로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많고, 뭔가 새로운 게 뜨면 우르르 가서 이제 웨이팅하는 게 또 즐거움인 세대들은 늘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맛에 대해서 좀 과거만큼의 다양성을 못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김치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김치라는 거는 이제 그 계절에 나는 뭔가 가격이 싸면 일단 사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적당히 이제 뭐 고춧가루도 좀 뿌리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먹는 그러한 다종다양한 것이 이제 김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먹어왔는데, 요즘에는 오로지 배추김치, 포기김치만 이제 김치로 간주되는 경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보면 모두가 다양성 그리고 다양화, 차별성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오히려 획일화, 단조로움의 강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리 불능 세대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에 자취방,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곳 작은 곳 1인 가구 사는 곳 가보면 이제 부엌이라고 할 만해야 되나? 저게 정말 뭐 라면 하나 끓이고 컵 몇 개 설거지하면 끝나는 그런 구역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간조차도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요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부엌의 중요성이 없으니까 치워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요리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리 재료, 식재료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순환의 이제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육점 같은 경우 보면 이러한 트렌드에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타격을 이제 입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정육점 같은 경우는 보통 정육점에서 고기를 산다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 구워 먹으려고 뭐 고기를 산다든지, 혼자 뭐 닭백숙 해 먹으려고 닭을 산다든지 이러진 잘 않잖아요. 주로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이제 해서 고기를 이제 사죠. 그러다 보니까 정육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많은 곳은 되게 어려움이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보시면 2030, 4050, 그다음에 60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각 세대가 그 1인 가구가 어디서 많이 사는지를 이제 쭉 지도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정육점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1인 세대가 많은 곳에서는 아마 매출이 잘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누가 산다 하더라도 다 작게 하다 보니까 재고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에 대한 처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육점을 새로 한다라고 그러면 전통적인 가족 형태, 뭐 이를테면 4인 가구, 5인 가구 이런 이제 가구들이 비교적 많은 동네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통계를 뽑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고령 인구가 이제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정육점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전체 수요에서 많을수록 이제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수요 변화가 가속화되는데, 그렇다고 정육점이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A라는 동네에 있다가 뭐 1년 후에는 B라는 동네로 가고 또 이렇게 또 확확 움직이기는 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민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를 쭉 이야기했으면 이제 답을 또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대응할 것인가 주제를 생각해봤는데, 사실 뭐 저도 고기 먹는 소비자지 이거를 이제 업으로 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왼쪽 오른쪽 지금 사진들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로테스크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되게 명품을 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조명과 공간이죠. 그런데 다 정육점입니다.
정육점들을 이런 식으로 아주 고급화시켜서 사람들한테 좋은 고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을 유인한다라는 전략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 그다음에 영국 이런 곳에서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옆 나라인 대만에서도 이제 이러한 트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고기가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오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체험.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저런 곳에서는 이제 고급스러운 고기를 팔아야겠죠. 뭐 100g당 뭐 2, 3만 원쯤 할 것 같아요. 느낌이 보면.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정육점, 일반적인 정육점이 그런 식의 고급화를 선택하는 게 과연 대안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고급화가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은 아주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육점의 고급화라는 것들은 한계가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육점이 안고 있는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공간이죠. 이 넓은 공간. 그러니까 옛날에 정육점들은 되게 작았죠. 그러다가 요즘에는 점점 이제 커지는 경향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뭔가 고르면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뭔가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떤 정육점을 가보면 이제 정육 이외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소스라든지 부산물들 뭐 기타 등등 관련되는 식재료들을 같이 이제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사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가만 보면 그런 곳일수록 주력으로 하는 이제 육류가 아닌 나머지 식자재의 어떤 그 관리, 그 다음에 재고 이런 것들이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공간들은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많은 정육점에 가서 이제 소비자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사장님께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다 유심히 봐요. 내 고기가 어떻게 썰리나 이게 되게 궁금한 것을 이제 사람들 트렌드 같죠. 그러니까 저 뒤에서 그냥 쓱 썰어서 나오면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정육점이라는 공간은 저렇게 손님하고 그다음에 사장님하고 어떻게 소통되는 그러한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저런 소통의 공간들이 또 너무 많아지면 너무 또 낮아지면 벽이 낮아지면 한편으로는 또 뭐 위생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그다음에 그 속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직접 접촉에 대한 허용의 범위는 어느 정도 돼야 되나 등등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제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저 동해안에 있는 모 도시의 회집 사진을 한번 갖고 왔어요. 여기는 보면 철저하게 이제 소액, 소량, 소포장에 이제 적응을 이제 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이제 강릉 중앙시장의 지하에 있는 이제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곳에 가면 대부분 회 얼마예요? 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키로당 얼마? 그러면은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10몇만 원씩 주고 이제 회를 크게 떠와서 뭐 한 가족, 두 가족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이제 이런 컨셉이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파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되게 회를 쪼개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광어회 10,000원, 20,000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10,000원짜리 도대체 뭐 있지? 하고 보면 몇 점 없어요. 그런데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약한 세대들이 와서 그리고 또 주머니 사정도 얇다 보니까 회를 뭐 많이 먹지 않고 그냥 맛만 좀 보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10,000원, 15,000원, 20,000원 뭐 이런 식의 객관식 선택지가 되게 많아지고 중국집처럼. 그 다음에 그러면서 과거 시장에서 느꼈던 흥정 과정이라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정찰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와중에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회를 사면 껴주던 뭐 초장, 뭐 간장, 그 다음에 뭐 상추, 뭐 이런 거 같은 게 다 없어졌어요. 다 돈 내고 사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직접 입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흔쾌히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제 적절하게 회라는 것들도 이제 변화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델들을 이제 정육점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좋은 고기를 잘 팔아야 돼, 좋은 고기를 들여놓으면 고객들이 높은 단가를 오케이 해줄 거야라는 생각도 좀 선입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특히 쇠고기 같은 경우는 특수 부위, 그다음에 고급 뭐 1불불 정도의 상품을 되게 좋고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모습들을 잘 보면 그런 고기들은 많이들 못 드세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기가 많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좀 마블링이 좀 적은 어떻게 보면 약간 퍽퍽하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고기를 또 양쪽으로 보면 또 많이 소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어떤 소득 수준, 그 다음에 그 구매 패턴
취향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거기에 맞춘 즉 적정 품질이 뭔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나 내가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다양성을 제공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고민은 이제 매출 확대를 위한 상품의 수준은 무엇일까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밑에 이제 보면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 이제 한 풍경인데 다 부동산이 쫙 있습니다. 부동산이 딱 있고 가운데 이제 축산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정육점이 하나 있는데 줄을 서요. 줄을 서서 삽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가면 퇴근해서 늦게 가면 없는데요라는 죄송합니다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였는데 이런 집들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를 보면 단가가 싸요. 단가가 싼데 가만 보면 품질이 이제 굳이 최고급 품질보다는 그거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고기인가 싶은 정도. 하지만 먹기에는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양껏 먹자라고 할 때 먹기 좋은 이제 그러한 정도를 잘 주력을 맞춰서 공급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부가 가치를 노려야 돼, 고급화 시켜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전형적인 동네 장사인 정육점한테 그런 요구가 과연 적합할 것인가라고 한 번쯤은 다들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자는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정육점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상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점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육점이 단순히 고기를 잘라서 요구대로 썰어주는 이제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요리 파트너, 그러니까 육류 요리와 관련되는 어떤 요리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곳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먹지?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들 이제 등갈비를 막 사가시는데 저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뭐 그랬더니 이제 이거 소스 좀 넣고 김치 좀 넣고 해서 팔팔 푹 삶아가지고 드시면 돼요. 아 쉽구나. 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종종 해 먹는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기 집에서 요리하는 게 낯선 뭐 요리 불능 세대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새로운 요리에 대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좀 변모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조리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뭐 안내자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뭐 구워 먹기, 그 다음에 찌개에 넣는 고기 이걸 뛰어넘어서 좀 그거 이상의 뭔가를 분명히 원하는 수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요를 이제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가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물론 개별 정육점 단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기업들도 이런 정육점들에 대해서 그러한 고민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정육점들이 공략하기 어려운 포인트를 공략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 구조를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음식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거기에 맞는 공급에 대한 사항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편으로 보면 좀 섭섭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개별 이제 정육점으로서 살아남는다라는 것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정육점 같은 경우 보면 재고들이 남고 이것들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회전을 빨리 시키는 방법들도 이제 많이 강구를 해봐야 되겠다. 보통 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돈가스로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패턴들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정육점 안에서 간단하게 취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정육점도 작은데 거기다가 뭘 더하냐라고 하면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고기만 단순히 파는 게 아니고 고기와 관련되는 어떤 반찬 또는 그냥 한입 음식 이런 것들을 뭔가 해서 같이 제공을 해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시장을 늘려가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요리 그다음에 고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요리 파트너로 성장해가는 게 정육점이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해외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쭉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다 보면 안쪽에서 고기를 이렇게 정형하거나 이런 것들 물론 요즘에는 뭐 박스로 받아오셔가지고 그냥 그것만 정리해서 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선호되는 모델들은 해외에서 보면 작업장이 안에 있는데 거기서 작업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앞에는 또 그 작업장에서 나온 것들을 다시 또 세부적으로 가공해주는 이제 매대가 따로 있는. 그래서 작업장과 매대를 어떤 식으로 잘 배치를 할 것인지, 사람들한테 보는 경험,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고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주는 방식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좀 많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요리, 그 다음에 식사, 간단한 식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해외의 많은 이제 정육점들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쇠고기나 뭐 고기들이 남으면 뭐 식당에 넘긴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차라리 그 고기로 정육점에서 수제 햄버거를 만들면 어떨까? 직접 그 만든 패티로 햄버거를 구우면 잘 팔리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만 써서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요리와 관련되는 쪽으로 이제 결합을 해 나가는 게 미래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주류와 결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육식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저쪽에서는 정육점 가격으로 사와서 이쪽에서는 또 소주 시켜서 이제 구워 먹는 또 이런 집들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너무 거창하게 먹기보다는 간단한 뭐 맥주 한 잔에 조금 고기 몇 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식당에서 한다 그러면 곤란하겠지만 정육점이라면 오히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되는 요소들을 잘 모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소비자의 경험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도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제 개별 업주 사장님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 그리고 인력의 이제 한계라는 점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이렇게 들여다봐도 물론 여기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곳은 어디선가 투자 자금도 땡겨오고, 그다음에 자본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점점 쇠퇴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정육점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대형 마트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큰 위기를 이제 겪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이에서 이제 살아남았죠.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식생활의 변화 와중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육산업이라는 게, 정육점 산업이라는 게 좀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대기업, 대자본의 진출이 그닥 또 활발하지 않은 또 그러한 영역인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동네 상권이라는 그러한 이제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심리적인 거부감도 존재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산업화, 그 다음에 대자본의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해봤습니다만,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 저는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뜬금없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하면서 되게 재미가 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맨날 먹는 와중에 문제점이 뭐지? 그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해서 일단 생각해가는 과정이 저한테는 대단히 즐겁고, 이거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번 강의하기 써먹은 걸로 놔두기 아까워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정육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주말에 동네 정육점에 가서 한번 새로운 경험, 그 다음에 과거의 추억,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서 정육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계속 존재할 것 같은 그러한 상업시설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에 나 관심 많아요. 라고 재밌는 주제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짬나는 대로 한 번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기업 관계자분들이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 그런 고민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봐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지구본연구소가 컨설팅도 하게 되나요?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엔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